미니 모의고사 7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8100만 년 전에서 900만 년 전의 시기 동안 북아메리카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 나와 있고요. 북아메리카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북아메리카판은 서남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림에서 해령의 중심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의 이동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북아메리카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서남서가 아니라 북서쪽이다. 그 다음에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주어진 자료에서 실제 거리가 지도상에서 몇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지를 계산하고 북아메리카판 위에 해양지각의 나이가 9로 표시된 부분부터 해령축의 직각 방향으로 81로 표시된 곳까지 지도상의 거리를 측정한 후 해령축의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거리를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 구한 방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거리를 x로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1에서 9만큼 빼주시면 되고요. 거리는 x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x의 단위는 킬로미터고요. 시간은 100만 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복이고요. 디귿은 x가 720km라면은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1cm/년이 된다. 이것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위를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림은 태평양판에 있는 쿠릴 열도 주변의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판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쿠릴 열도를 보니까 호상 열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상 열도 하면은 섭입형 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섭입을 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가 북아메리카판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태평양판인 거죠. 이러한 느낌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대체로 깊어진다. 우리가 진원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섭입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섭입을 하면 할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 진원은 깊어지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은 깊어진다. 맞습니다. 화산은 주로 A보다 B 주변에 분포한다. 판의 경계가 A니까 이쪽이 A고요. B는 여기 정도겠죠. 그러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분출을 하고 화산섬을 만들게 되니까 B 쪽에 분포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 쿠릴 열도 주변에는 현무암이 안산암보다 많이 분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섭입대에서 형성이 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그마가 최종적으로 분출을 하게 되면은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화강암과 현무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은 각각 처음에 8분의 1, 2분의 1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지질 단면도와 반감기 그래프 나왔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반감기를 체크해 주시면은 0.5억 년 정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화강암의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3회니까 0.5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1.5억이라는 절대 연령이 나오게 되고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1회 거쳤다라는 것이니까 0.5에 1을 곱해준 0.5억 년이겠다. 그리고 지질 단면도 나왔으니까 우리 순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화강암이 관입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그 이전에 생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바닥에 있는 이 사암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암 다음에 석회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고, 그 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암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합이 한번 일어났고, 그 위에 셰일이 퇴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암이 퇴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 현무암 관입한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현무암 관입.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부정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여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했던 화강암은 1.5억 년이고 현무암은 0.5억 년이다. 이 정도 해석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여감은 신생대 지층이다. 여감 같은 경우는 0.5억 년, 다시 말해서 5천만 년보다 더 젊습니다. 그 말은 신생대 지층이라고 할 수 있고, 화강암이 관입한 시기는 약 1.5억 년 전이다. 맞는 말이죠. 화강암의 지금 절대 연령을 보니까 1.5억 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관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셰일은 화강암에 의한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다. 접촉 변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을 때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은 주변을 변성시키죠. 이것을 접촉 변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성 작용이 일어나려면은 마그마 관입 이전에 퇴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셰일 같은 경우는 화강암 이후에 퇴적이 된 거기 때문에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4번이다. 그린 가는 2016년 10월에 발생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최대 순간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풍의 이동 속도는 5일 오전이 오후보다 느렸다. 가를 보니까 6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그림에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10월 5일 이후를 보시면은 이 사이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을 보시면은 오전이 오후보다 느렸다. 맞는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 최대 순간 풍속은 서울이 부산보다 컸다. 부산을 보시면은 색깔이 검정색에 가까운데 서울은 밝은 쪽에 속하죠. 검정색 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이 부산보다 작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측 기간 동안 대구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가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남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에서 똑같이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구는 이동 방향의 왼쪽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대서양에서 해수순환의 연직 단면을 나는 대서양의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대기대 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 형성이 된다. A는 지금 표층을 흐르는 표층해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대 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 형성된다. 맞습니다. B랑 C랑 D 같은 경우는 심층해수입니다. 심층해수는 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친구였죠. 아무튼간 우리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B는 C보다 밀도가 작다. B 같은 경우가 C 위를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반구 10도 부근에서 용존 산소량은 A가 D보다 적다. 이것은 나를 보시면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흐르고 있고 A 같은 경우는 위쪽을 흐르고 있습니다. 위도 10도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도 10도 부근에서 A의 용존 산소량은 3.5에서 4.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D의 용존 산소량은 가장 바닥을 보시면은 5.0을 넘어섰죠. 다시 말해서 A가 D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그림은 태평양의 표층해류 A에서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도 30도 북반구에서 A는 B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다.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라고 할 수 있고 B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입니다. 우리가 용존 산소량은 차가운 한류에 더 많죠. 그래서 A는 B보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C가 강해지면은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 C는 지금 남적도 해류입니다. 이것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이 강화됐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는 라니냐였죠. 그래서 엘니뇨였다. 틀렸습니다. D는 한류이다. D는 남반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죠. 그래서 맞고요. E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E는 남극순환 해류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 받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답은 3번이다. 그림은 해양 퇴적물 속의 생물 화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지질시대의 산소 동위원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와 비교한 B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시기 같은 경우는 산소 동위원 소비가 B시기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B시기는 반대로 A보다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기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소 동위원 소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8산소와 16산소 중에 누가 더 무겁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죠. 18산소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무겁기 때문에 더 증발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하강함에 따라서 이거의 양들이 대기와 해양 그리고 빙하에서 달라졌었는데 만약에 평상시보다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은 바닷속에 있는 18산소가 평상시보다 증발이 잘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바닷속, 다시 말해서 해양 속에서의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대기 중으로 증발을 더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기 중에서 18산소와 16산소의 비 증가하게 되고요. 대기 중에 있던 이러한 산소가 비와 눈의 형태로 내려서 빙하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대기와 빙하 모두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강하는 경우라면은 해양 속에서 18산소가 덜 증발할 거기 때문에 동위원소 B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대기와 빙하는 반대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 B를 이야기할 때 해양과 대기 빙하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해수의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소 동위원소의 B가 B시기가 A시기보다 낮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는 B시기가 A시기보다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억은 맞는 말로 해줄 수 있고요. 해수에 포함된 산소 동위원소의 B는 작다입니다. 그 다음에 빙하코어에서 측정한 산소 동위원소 B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크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를 나는 별의 중심의 온도에 따른 수소핵 융합 반응 PQ의 상대적 에너지 생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핵 다음에 복사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수소핵 융합 나타나 있는데 중심핵 온도가 낮은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Q가 PP 반응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P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가의 별에서 주된 에너지 생성 반응은 P이다. 틀렸죠. 우리 태양과 비슷한 질량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PP 반응은 Q이다. 맞습니다. 헬륨은 P와 Q의 반응 생성물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어쨌든 간 둘 다 수소핵 융합 반응일 거기 때문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것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와 외계행성 케플러 452b의 단위 면적당 중심별로부터 받는 에너지형과 나이를, 표는 주기율성인 케플러 452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이것을 생명가능지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케플러 452에 대한 광도와 질량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큰 수치를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후 주기율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태양이 케플러 452보다 짧다. 주기율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태양이 케플러 452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그 말은 진화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주기율성으로 더 오래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케플러 452b가 그래프상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지구의 현재 나이 여기에 있고요. 케플러 452b에 대한 나이도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지구와 케플러 452b는 생명가능지대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명가능지대 그림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를 예시로 들면은 태양이라는 주기율성 중심별이 있는데 이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는 이 정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현재 주기율성 상태이고요. 먼 미래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거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HR도를 잠깐 생각해 주시면 주기율성이 있고 그 위에 거성 그리고 초거성이 있었죠. 태양이 다음 단계인 거성으로 가게 되면 광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이 거성으로 가게 되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태양과 지구는 현재 1AU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1AU에 해당하는 그 거리만큼 에너지가 도달을 한다라는 것인데 태양이 거성이 되면은 광도가 커진다,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여기서는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것이죠. 세로축을 봤을 때 에너지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이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을 가지고 니은을 보시면은 그래프상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공정궤도 반지름이냐라고 하는데 공정궤도 반지름 문제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는 현재보다 더 먼 곳에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케플러 452b는 지구보다 먼저 생명가능지대를 벗어날 것이다. 일단 질량 자체도 크기 때문에 진화를 더 빨리 할 거고 그래프상에서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우주모형 A에서 D를, 표는 우주모형에서 물질 밀도와 암흑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의미하며 임계밀도는 1이라고 가정을 한다.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오메가라는 값을 정의 내렸습니다. 임계밀도분의 우주의 밀도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우주의 밀도는
처음에는 물질 밀도만 고려를 하다가 암흑에너지가 발견이 되고 이것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값이 오메가였고요. 참고로 임계 밀도는 로 C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오메가의 값이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세 가지 우주 모형이 등장을 했었는데, 오메가의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닫힌 우주였고 1일 경우에는 평탄 우주, 그리고 1보다 작을 경우는 열린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열린 우주이다. 표에서 물질 밀도와 암흑에너지 밀도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질 밀도는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은 오메가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을 더해주시면은 A 같은 경우는 1, B는 0.3, C는 1, 그리고 D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평탄 우주고 B는 열린 우주, C는 평탄 우주, D는 닫힌 우주입니다. A와 C 같은 경우는 둘 다 평탄 우주지만 하나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고 다른 하나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A와 B는 열린 우주다라고 한 기억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C에서 우주는 양의 공률을 갖는다. 우리가 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진 정도입니다. 평탄 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평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휘지 않았기 때문에 공률의 값이 0이었습니다. 반면에 열린 우주는 우리 말 한 장 공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말 한 장 공면은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휘어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공률이 마이너스다 라고 했고, 닫힌 우주 같은 경우는 구모양이었습니다. 구모양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휘었기 때문에 공률이 플러스 값을 띄었죠.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은 양의 공률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0의 값을 갖는다. D에서 우주는 구모양의 공률을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는 A이다. A, B, C, D 중에서 암흑에너지의 밀도 고려한 게 A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 유일하게 A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문제 풀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보고 가자면은 A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진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속 팽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B와 C는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긴 하지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속 팽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B와 C 같은 경우 열린 우주, 평탄 우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숙제로 남겨볼게요. 아래에 있는 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B와 C가 어떤 우주인지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는 우주의 크기가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닫힌 우주이다. 아무튼간 이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미니 모의고사 7회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